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철의 제국 가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신라의 통합된 작은 나라 아니면 6개 부족 연맹체. 교과서에서 배운 게 딱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전부 신라 입장에서 쓰인 뭐랄까 승자의 기록이라는 게 오늘 자료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면서 가야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 그 잠재력과 역동성이 거의 500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침묵을 깨보는 겁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가야를 전혀 다른 렌즈로 보려고 해요. 영토 크기라는 낡은 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힘으로, 또 정복전쟁의 연대기가 아니라 경제적 지배력의 관점으로요. 맞아요. 특히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서 그 실체를 파헤쳐볼 겁니다. 첫 번째는 가야의 철이 어떻게 고대 반도체로 기능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야인들이 어떻게 북방과 남방의 유전자가 뒤섞인 역동적인 하이브리드 문명을 만들었는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철, 고대 반도체이자 기축통화. 이 비유가 정말 광렬한데요. 지금 21세기에 반도체가 없다고 상상하면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까지 모든 게 그냥 멈추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철이 정확히 그런 위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가 없으면 농업 생산량이 급감해서 식량 안보가 무너지고, 강력한 철제 무기가 없으면 국방이 흔들리죠. 성벽이나 다리 같은 인프라 건설도 불가능하고요. 이건 그냥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메타 테크놀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야, 그중에서도 김해였을까요? 한반도에 철이 나는 곳이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말 신이 내린 입지 조건이었어요. 첫째, 낙동강 하구에 당시 최고 품질의 철 원료였던 사철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고요. 둘째, 그 사철을 녹이려면 엄청난 열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막대한 양의 숯, 즉 땔감이 필요하거든요. 김해 주변엔 울창한 숲이 바로 그 땔감을 공급했죠. 원료와 에너지를 모두 가진 거예요. 아하, 원자재와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셈이군요. 마치 오늘날 반도체 산업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선 가야를 고대의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를 독점 생산해서 전 세계 공급망을 쥐고 있듯이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시 가야는 최고 품질의 철을 생산해서 한반도 남부, 일본 열도, 심지어 중국까지 공급하는 동아시아 철의 공급망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덩이수의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박물관에 가면 녹슨 쇳덩어리들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고철처럼 보이는데 이게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그 덩이쇠는 사실상 돈이었습니다. 돈이요? 네, 그냥 쇳덩이가 아니라 일정한 무게와 형태로 규격화되어서 시장에서 쌀이나 비단과 교환되던 실물 기축 통화였어요. 잠깐만요. 쇠가 돈이었다는 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물물 교환이랑은 다른 건가요? 누구나 쇠를 만들 수 있으면 화폐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내재 가치와 제조 기술의 독점에 있습니다. 당시 가야가 만들던 고순도 강철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리고 이 덩이쇠는 그 자체로 언제든 대장간에 가져가면 날카로운 칼이나 튼튼한 쟁기로 바꿀 수 있었어요.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지금의 종이돌이나 변동성 큰 가상화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가진 자산이었습니다. 뭐랄까, 근본위제가 아니라 철본위제였던 셈이에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 증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아주 명확한 기록이 나와요. 변한, 그러니까 가야의 전신이죠. 이 지역에서는 철을 생산하여 한, 예, 외에 팔았고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고요. 와, 주변 모든 나라가 이 덩이쇠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는 단순히 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동양시아의 기축통화인 덩이쇠에 발행권을 쥔 중앙은행 같은 역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좀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고대의 월스트리트라는 표현이 이제 확 와닿습니다. 네. 무력으로 영토를 정복하는 대신 철의 공급을 조절하는 자원 외교를 통해 주변국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한 겁니다. 부와 정보가 모두 김해의 항구로 모여드는 작지만 강력한 금융강국이었던 거죠. 이런 개방적인 경제대국을 운영했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놀라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일 민족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 같은데요. 군이요?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게 나왔나요? 네. 발굴된 여러 유골 중에서 일부 두개골이 아주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편두라고 들어보셨어요? 편두요? 아, 어릴 때 머리 모양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풍습 말씀이시죠?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 머리처럼 앞뒤가 납작하고 위로 솟은 모양이요. 저는 그게 그냥 옛날 책에나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전설이 아니었던 거죠. 그 편두 유골이 실제로 대거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인골들을 형질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밝혀졌어요. 무덤 속 주인들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라고요? 그게 뼈를 보고 알 수 있나요? 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남성 유골들은 대체로 키가 크고 얼굴이 좁고 길어요. 말을 타고 대륙을 누비던 전형적인 북방계 기마민족의 특징이죠. 아, 그런데 편도를 한 여성 유골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 폭이 넓고 코가 낮으며 이마가 튀어나온 동남아시아나 폴리네시아 계통에서 주로 보이는 남방계의 특징과 아주 유사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한 무덤 안에서 북방계 남성과 남방계 여성이 함께 발견됐다는 건가요? 세상에. 이건 전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고 학살한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두 이질적인 집단이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결합했다는 걸 보여주는 고고학적 물증입니다. 북쪽에서 철기 기술과 무력을 가지고 온 정복자 집단과 바다를 통해 무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왔거나 혹은 그 지역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토착 해양 세력이 피를 섞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 거죠. 와, 가야는 순혈주의 국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가 결합한 역동적인 혼혈 제국이었던 겁니다. 뼈에 그런 역사가 새겨져 있다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혹시 이런 혼합의 증거가 뼈 말고 다른 곳에도 남아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라던가? 예리하시네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을 언어학적으로 해부해보면 인골과 똑같이 북방의 뼈대와 남방의 살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드러납니다. 말의 뼈대와 살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말의 문법, 즉 문장을 만드는 규칙이 뼈대예요. 나는 주어, 밥을 목적어, 먹는다 서술어 같은 어수는 몽골어나 튀르크어 같은 북방계 알타이어족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말의 골격을 이루는 북방계 뼈대죠. 아, 어순 같은 문법 구조가 북방에서 왔다는 거군요. 그럼 살에 해당하는 남방의 흔적은 뭔가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핵심적인 생활 어휘들입니다. 특히 농경과 관련된 단어들이요. 예를 들어 쌀, 씨, 밭, 풀 같은 단어들. 북방 유목민들은 농사를 거의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놀랍게도 저 멀리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인도 남부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얼마나 비슷한가요?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해요. 예를 들어 드라비다어 타미러로 쌀은 아리시인데 우리 옛말에서 쌀을 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벽시는 넬, 밭은 바얄인데 우리말의 나락, 벌판과 연결되죠. 심지어 아빠, 암마도 거의 똑같습니다. 아빠, 엄마까지요? 그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놀라운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옛 가야의 다른 이름이 가락국이잖아요. 이 가락이 드라비다어로 물고기 또는 바다의 일족을 의미해요. 아, 김수로왕릉 정문에 왜 두 마리 물고기, 즉 쌍어문이 새겨져 있는지 설명이 되는 대목이죠. 와,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릴 때 신화로만 읽었던 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 이야기도 이제 완전히 다르게 봐야겠네요. 북방계 철의 왕자 수로와 바다 건너 아유타국에서 온 남방계 공주 허황옥의 만남. 맞습니다. 그건 단순한 국제결혼 로맨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북방 기마민족이 가진 무력과 철 제조 기술이라는 핵심 자산과 남방 해양 세력이 가진 자본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가 만난 거대한 M&A, 즉 기업 인수 합병이었던 셈이죠. 아하, 이 결합을 통해 가야는 고대의 뉴욕이나 싱가포르처럼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누구든 와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방적인 플랫폼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가야를 신라의 멸망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철이라는 고대의 반도체를 무기로 동아시아 경제 네트워크를 지배했던 금융 강국이자 북방과 남방의 DNA가 공존했던 역동적인 하이브리드 제국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승자의 기록에 가려졌던 500년 역사의 맨 얼굴을 마주한 셈이죠. 결국 강력한 중앙 집권화에 실패해서 신라에 흡수되는 비운을 맞긴 했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 그 DNA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 자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김해 평야 일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공장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바로 옆에는 김해 국제공항과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부산 신항만이 자리 잡고 있죠. 자료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 내려온 가야의 제조와 물류라는 DNA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발현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탐사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김해공항이나 부산항을 이용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주하게 오가는 비행기와 거대한 선박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5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뛰기 시작한 철의 제국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